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평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이성만 후보는 2번의 도전 끝에 국회에 입성했고요. 홍영표 후보는 4선에 성공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성만 후보가 부평갑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안타깝게 고배를 마셨던 이성만 당선자. 그는 4년 전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 부평갑 지역위원장을 맡으며 지역관리에 힘써왔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의 아픔도 겪었지만 재심 인용에 이어 본선에서도 드라마틱하게 승리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그 소중한 사랑으로 제가 4년간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일하게 됐는데요. 제가 좀 나태하지 않고 또 약속드린 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열심히 4년 동안 뛰도록 하겠습니다. 부평 을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강창규 후보가 지난 총선의 서력을 다짐하며 강하게 덤벼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총선 승리로 4선에 성공한 홍영표 당선자. 그는 당대표 도전 등 총선 이후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막말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부평 지역 선거구에서 모두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나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계양 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계양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인데요. 이번 총선에서도 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양갑 선거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인천 지역 선거구 중에서 가장 먼저 당선을 확정지은 유동수 당선자.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인 그는 재선에 성공하며 지역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국회의원에 2번이나 이렇게 당선시켜준 계양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0만 계양 시대를 잘 준비하라는 계양 구민의 염원, 내 목소리를 크게 듣겠습니다. 계양을에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지역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지난 16대 총선부터 계양의 대표로 활동해온 송영길 당선자. 그는 이번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하며 지역을 넘어 전국구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인천 지역의 압도적인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에 존경과 감사를 보내고 더욱더 우리 인천 발전과 이 코로나 사태 극복, 또 서민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데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압승으로 끝난 계양 지역 선거. 계양은 민주당의 텃밭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이번에는 김포로 가봅니다. 과거 보수 색채가 강했던 김포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갑을 두 지역구 모두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김포에서 승기를 잡은 당선인들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김포 갑 선거구 최종 승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후보였습니다. 김주영 당선인은 개표 초반부터 미래통합당 박진호 후보와 격차를 벌리며 1위 자리를 굳건히 했습니다. 당선이 확정된 순간 김 당선인은 낙승의 기쁨을 김포 시민들에게 돌렸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신 김포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포의 발전을 위해서, 오직 김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가 내세운 공약들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을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후보가 승기를 꽂았습니다. 박상혁 당선인은 미래통합당 홍철호 후보와 접전을 펼칠 것이라는 예측을 깨고 무난히 1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 당선인은 초심을 잊지 않겠다는 말로 당선 소감을 채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2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싸움질하지 말고 제대로 일해라. 그리고 초심 잃지 말고 언제나 시민 위해 일해라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보수 텃밭으로 불릴 만큼 보수 색채가 강했던 김포. 이번 총선에서는 두 선거구 모두 파란 옷을 입은 새 인물이 시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천 4개 선거구는 지난 19대부터 20대 총선 그리고 이번 21대 총선까지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다선 의원들의 초선 의원들까지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번에도 진보색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정리합니다. 4년 만에 또다시 양당 후보자의 리턴 매치가 성사되며 관심을 모았던 부천 갑 선거구. 현역 의원인 김경엽 후보가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으면서 또 한 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원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운동원 여러분들 모두가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덕분에 당선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이 한 번쯤 더 이제 새로운 도약, 성장을 좀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진 의원과 새 얼굴의 대결로 이목이 집중됐던 부천 을에서는 서른 후보가 5선에 성공했습니다. 한때 여야 모두 부천 을 선거구를 경합 지역으로 분류하기도 했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특히 시장과 그리고 4개 지역의 나머지 3개 지역의 의원들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부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토론회 막말에 이어 후보 자격 박탈과 복귀 등으로 선거 기간 내내 논란으로 얼룩졌던 부천 병선거구. 결과는 민주당 김상희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그동안 8년 열심히 했지만 이제 우리 주민들께서 저에게 많은 숙제도 주시고 또 제가 또 많은 약속도 드렸습니다. 꼭 숙제도 잘하고 또 드린 약속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의원의 불출마 선언 후 지역구를 이끌 새 인물에 관심이 집중됐던 부천 정에서는 민주당 서영석 후보가 통합당 안병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오정 지역의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혜영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답게 우리 오정의 확실한 변화를 일으켜내고 또 새로운 오정을 만드는 일에 오정을 땀으로 적시면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선거전 끝에 부천 4개 선거구에서는 지난 19대와 20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지역 지지 기반을 다시 한번 공고히 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21대 총선 우리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부평과 계양, 부천, 김포 모든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먼저 부평구부터 짚어보죠. 부평 지역 이제는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총선 승리로 민주당의 승률이 상당히 높아졌죠. 네. 지난 15대 총선부터 부평 선거구가 자리를 잡았는데요. 15대 총선에서는 신한국당의 이제 조진영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제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신한국당은 이제 이후에 한나라당으로 당명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이제 뿌리가 되는 그런 셈이죠. 그리고 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든 정당이죠. 현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입니다. 네. 그 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승리합니다. 이후 이제 17대에서는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그리고 18대에서는 한나라당 후보들, 그리고 19대에서는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이 승리하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0대 때 이제 부평갑을 새누리당이, 그리고 부평을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를 하는데요. 15대부터 20대까지 부평 지역의 이제 총선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 부평갑은 이제 민주당계와 통합당계가 3대3으로 동률이었고요. 그리고 부평을은 민주당계가 4, 통합당계가 2로 이제 상당히 좀 앞선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 승리로 부평갑은 4대3, 그리고 부평을은 5대2로 민주당의 승률이 보다 앞서게 됐습니다. 계보를 쭉 살펴봤는데 인천 지역에서 이 민주당의 텃밭이라 하면 누가 뭐래도 계양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 이번에도 민주당이 승리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계양이 단독 선거구로 나오기 시작한 건 지난 16대 총선부터였습니다. 네. 당시 한나라당의 안상수 후보와 새천년민주당의 송영길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송영길 후보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17대부터 계양이 갑과 을로 나뉘기 시작을 하는데요. 17대부터 20대까지
모든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단 한 번의 예외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2010년 열린 보궐선거였습니다. 네. 송영길 의원이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서 국회의원직에서 사퇴를 하면서 이제 개항을이 공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보궐선거가 열리는데 이때 한나라당의 이상권 후보가 민주당의 김희갑 후보와 맞붙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권 후보가 김희갑 후보를 1452표 차, 4.8%포인트 차로 따돌리고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네.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개항 지역 내 보수 진영의 첫 승리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게 이제 투표율인데 보궐선거 당시 개항을의 투표율은 23.2%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보궐선거가 진행된 8개 선거구 가운데서 개항을이 꼴찌였거든요. 네. 당시 이제 평균 투표율이 33.6%였는데 이보다 약 10% 정도 낮았습니다. 낮은 투표율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분석이 당시에 나왔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를 증명하듯이 다음에 열린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최원식 후보가 상대인 새누리당의 이상권 후보를 약 13%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당선이 되는데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보궐선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개항은 현 여당의 텃밭이다 라는 이런 이미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김포도 좀 살펴볼까요? 김포에서도 이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압승을 거뒀는데 사실 이게 좀 의외의 결과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과거 김포는 보수 텃밭으로 불렀던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17대부터 이제 19대까지 유정복 전 의원이 내리 3선을 한 곳이죠. 네. 이제 보수 진영 인사인데 이후 유정복 전 의원이 이제 새누리당 후보로 인천시장 후보에 나서면서 공석이 되고 이 자리를 이제 홍철호 후보가 물려받게 되죠. 네. 보궐선거 당시에 이제 김포로 지역구를 옮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두관 후보와 맞붙는데 홍철호 후보가 승리하죠. 네. 이후 20대 총선까지 이제 재선에 성공을 하는데요. 20대 총선부터 한강 신도시가 이제 급속하게 팽창을 하면서 김포의 선거구가 갑과 을로 나뉘게 됩니다. 네. 인구 이제 10만 미만일 때에는 이제 접경 지역으로 이제 보수 색채가 강한 지역 중에 한 곳으로 꼽혔던 곳인데요. 이제 인구가 40만 명 이상 팽창하면서 젊은 층의 유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이제 강하던 보수 색채도 당연히 많이 옅어졌는데요. 20대 총선 당시에도 갑에서는 그 민주당의 김두관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을에서는 이제 홍철호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홍철호 후보가 당선될 당시에도 당시 민주당에서 분당한 국민의당 후보가 출마하면서 많은 표 분산을 가져왔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홍철호 후보가 당선됐다고 볼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당시 홍철호 후보와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정화영 후보와의 표차가 4,156표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의 하금성 씨가 8,852표를 얻은 것을 보면 설명이 돼요. 이런 상황 때문에 이번 21대 총선에서 현역이지만 홍철호 후보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많았어요. 그리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제 예상이 현실이 된 거죠. 네. 김포을뿐만 아니라 김포 갑에서도 김두관 의원이 떠난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의 김주영 후보가 넘겨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천도 살펴볼 텐데 부천 역시 모든 선거구에서 갑을병정 모든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의 막말 논란이 불거지면서 선거 막판이 언론의 집중을 받은 선거구였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부천의 4개 선거구는 지난 19대부터 이번 21대 총선까지 모두 민주당 후보들의 압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취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했던 바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부천 병에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네. 이제 세월호 관련 막말 논란을 일으키면서 예상을 이제 현실로 만드는데 더욱 힘을 실어줬죠. 통합당에서 이제 제명하면서 김상희 의원의 이제 무혈 입성이 예상이 되기도 했는데 그 이제 차명진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어쨌든 본선 완주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변은 없었는데요. 이번 21대 총선 부천이 현 민주당의 텃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인천 지역의 투표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인천의 투표율은 63.2%였는데요. 전국 투표율 66.2%보다 3%포인트 낮았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는 15위를 기록했는데요. 우리 지역 부평구의 투표율은 62.3%, 계양구의 투표율은 62.8%로 인천 평균 투표율을 밑돌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흔히 인천을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한 4.15 총선에서 인천 역시 11대 2 여당 완승을 거뒀는데요. 민주당으로서는 16년 만의 압승입니다. 4.15 총선에서 나타낸 인천 민심은 무엇인지 짚어보죠.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과 이승욱 경기일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대 이렇게까지 초박빙 선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치열한 총선이었죠. 총 13석 중에 민주당이 무려 11석을 차지했어요. 어느 정도는 예상한 결과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번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한 10석, 통합당 2석, 무소속이 1석 정도 얻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연수울에서 이정미 후보가 18.3%로 득표율 2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거두면서 네. 민주당 정일영 후보가 통합당 민경욱 후보를 막판에 역전을 한 상태로 이제 당선이 되면서 민주당이 11석이나 차지하는 대승을 거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선거 막판에 이제 코로나19 전국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과반수 의석 확보는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번처럼 180석이나 대승을 거둘 거란 생각까지는 사실 하지 못했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는 일단 부평, 계양, 서구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졌었고요. 남동까지 민주당의 우세가 예상이 됐던 판세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격전지로 예상됐던 지역이 바로 중, 강화, 옹진, 그리고 동, 미추홀, 을,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연수, 을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군데에서 끝까지 혼전 양상, 박빙이다 보니까 이제 당선자 발표가 가장 늦어진 지역이 아니었나 네. 싶은데요. 이 지역들이 가장 인천의 최종 스코어를 결정짓는 분수령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최근의 선거였던 2018년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또 지난 20대 선거를 보면 인천의 경우는 어느 한쪽으로 몰아준 적이 없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정말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세를 보였습니다. 실제 취재 현장에서 뭐 이런 부분 좀 체감하셨나요? 예, 어느 정도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민주당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통합당에 대한 실망감이 많이 느껴졌었는데요. 취재를 하면서요.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민주당의 우세한 결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권의 인물은 뭐 180석 확보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시기도 했는데 네. 보통 이런 식으로 원사이드한 결과가 예상이 되면은 스놉 현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품에 대해 소비가 증가하면 오히려 그 상품 수요가 줄어드는 그 이른바 좀 견제 심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그 스놉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그런 현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같은 스놉 현상이 제대로 발현되기 어려운 구도였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그 제대로 된 대안으로서 자리매김을 못했거든요. 네. 그 중앙당 차원에서 계속되는 패착 그리고 낙하산 공천이라고 대표된 하향식 공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인천 지역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고 지역에서도 막말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통합당에는 도저히 표를 행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시는 유권자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 취재 현장에서 한 보수 성향으로 자신을 분류하시더라고요. 그 유권자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민주당이 완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상당 부분 앞으로 민주당의 마음대로 어떤 뭐 전국이 흘러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근데 그분도 도저히 지역구에서는 통합당 후보에게 표를 주진 못하겠다 이러시면서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민주당이 어느 정도 압승할 것이다 이런 식 분위기는 형성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인천을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민주당이 180석 차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천 역시 총 13석 중에 11석을 가져갔습니다. 이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를 좀 분석해 봐야겠죠, 이 소장님. 네. 이번 21대 총선은 인천이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꼭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전체 13석 중에서 11석을 차지하는 기염을 통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서울, 경기, 인천 즉 수도권의 압승이라는 민주당의 거센 바람을 넘지 못했다고 봐야지 이게 전국 판세를 인천이 나타냈다 보기에는 좀 어려운 선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코로나19가 가장 큰 변수였다라는 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당초에는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걸로 집권 여당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만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응이 국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오히려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선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극복 프레임이 제대로 이제 부동층의 표심을 공략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이와 같은 선거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이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이에 대응해서 조국 프레임과 경제 실정을 이유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심판하자라는 정권 심판론을 펼쳤지만 샤이 보수를 결집하거나 부동층을 공략하기에는 좀 다소 부족했다. 그래서 이번 선거 참패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천에서도 이 통합당이 내세운 정권 심판론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 이렇게도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통합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패배 요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통합당에서도 그 내부적으로는 선거 프레임 자체를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환경과 좀 맞지 않는 프레임을 쌌다라고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번 선거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19 전국 속에서 펼쳐졌던 선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고 그리고 살아남으신 분들은 또 혹시나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어쩌지 뭐 이런 식의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있었는데 근데 통합당이 밀고 나온 프레임은 이 코로나와 상관없는 정권 심판 프레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을 펼치니까 시민들은 무조건적인 반대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전략에 대해서 당원 내부 당원들도 어느 정도 프레임 자체가 잘못 짜졌다 이런 식의 발언들을 선거 이후에 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특히 코로나 방역 실패 프레임도 짰었는데 이게 한순간 유럽에서의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오히려 한국에서는 방역을 잘했다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그게 역풍으로 돌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16년 만에 압승이라고 하는데 역대 총선 살펴보면 뭐 이 정도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2000년대 들어서 한 당의 그 인천 지역에서 한 당의 의석수를 몰아준 것이 이번이 사실 세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민주당계 정당이 인천에서 압승을 거뒀던 게 아까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2004년인데요. 그때 당시 열린우리당이죠. 그 열린우리당이 12개 선거구에서 9개 선거구를 승리했습니다. 네. 그 당시 한나라당은 3석밖에 챙기지 못했는데요. 이 당시에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 등이 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4년 뒤에는 또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때 당시 한나라당은 9개 선거구에서 승리를 했고 민주당은 2개 선거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이 이때 한 석이 나왔는데 이분도 네. 나중에 한나라당에 합류하면서 사실상 10대 2로 범보수가 압승을 했죠. 그 이후에는 이제 양당 간 견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지난번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6석씩 똑같은 의석수를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2016년에는 새누리당이 6석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7석 이렇게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8년 동안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다가 이번에 다시 8년 전 과거로 회귀했다. 네. 판단을 갖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인천 시민들의 뭐 정치적 성향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뭐 코로나19와 같은 그 국가적인 재난 앞에 이게 일시적으로 결집한 걸로 보시는지. 이번 21대 총선이 인천 시민들의 그 정치적 성향이 바뀌었다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이 아무래도 큰 영향을 미쳤다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이번에 전국 투표율이 무려 66.2%나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 총선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고 네. 28년 만에 최고의 기록을 했는데요. 그만큼 부동표들이 그동안 투표하지 않았던 층들이 나와서 현장에 투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싶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재외국민 투표가 대략 한 16만 명 정도가 유권자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8만 명가량 50%가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그렇지만 선거 관리가 안 돼서. 하지만은 그 8만 명이 투표를 했지만 실제 투표율은 과거 41%에서 이번에 44%로 절대 수치는 줄어들었지만 투표율은 3% 높아지는 효과가 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집권 여당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표율이 나왔다, 이런 쏠림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지층은 이게 결집을 시키고 또 부동층을 잡아야 한다는 게 선거 전략의 이제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도층 또 부동층의 경우에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는 인천 역시 또 높은 투표율을 보였어요. 그만큼 이 중도층들이 투표장으로 많이 달려 나왔다는 건데 이렇게 좀 유인을 할 수 있었던 그 요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그건 꼭 이번에 인천이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 인천 총선에서 인천의 투표율은 역시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17개 시도에서 인천이 14위 거의 하위권이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번에서도 네,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이전 선거에 비해서는 좀 높아졌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번 총선에서도 충남, 제주에 이어서 17개 시도에서 15위로 오히려 한 단계 더 하락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투표량을 볼 때는 63.2%가 이번에 나왔거든요. 그 20대 총선에 비하면 7.6%라는 투표율이 상승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투표율이 전부 다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투표율도 크게 상승하게 되면서 인천이 전국적으로 투표율이 가장 낮은 도시라는 오명은 이번 총선에도 역시 벗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비했을 때 인천 지역도 소폭 상승한 점은 좀 고무적이다 네. 이렇게 분석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부동층들을 많이 투표소로 유인할 수 있었던 그 유인 근거는 좀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 전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극복 의지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예측을 했을 때는 3월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19로 이제 투표 열기가 많이 식을 것 같다 이런 식의 평가들이 정가에서는 많이 흘러나왔거든요. 실제로 그 어느 한 캠프 관계자는 그 한 3월 초 그쯤에 올해 선거가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 같아서 좀 약간 당선 여부를 판단하는데 좀 어려울 자기들도 예측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얘기를 해준 분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 투표율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인천에서는 63.2%예요. 사실 이동영 소장님께서 전국과 비교해 가면서 인천의 투표율이 낮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지난번 선거에 비해서는 저도 많이 올라간 투표율이거든요. 이 측면만 보더라도 저는 부동층이 투표장으로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코로나19라는 변수가 그 부동층을 선거장으로 불러 모으는 요인이 됐을 것 같아요. 그 지금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그리고 집권 여당이 힘을 좀 몰아줘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잘 먹혀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에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도 사실은 있었는데 그에 반하는 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선된 여당 의원들 경우 중진급 의원들도 다수인데요. 그만큼 인천 지역의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좀 큽니다. 여의도 정치에서 이거 활약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 민주당에서 대다수 의석수를 확보하게 되면서 다선 중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선 계양, 을의 송영길 의원이 지역구만 해서 처음으로 인천에서는 5선을 하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네. 과거에 황우여 전 의원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비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명실상부에게 5번을 다 지역구로 당선된 송영길 의원이 배출이 됐고요. 네. 또 부평 을의 홍용표 의원이 지난번에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홍용표 의원이 또 4선의 고지에 올랐습니다. 네. 또 남동 을의 윤관석 의원이 시당 위원장으로서 이번 총선을 진두지휘했습니다만은 3선에 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중진 의원들이 인천에 찾기 많이 포진하게 되는 효과가 네. 발생했거든요. 그만큼 인천 지역 그리고 각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현안들이 잘 해결되지 않을까, 많은 예산을 가져오지 않을까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렸던 송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을 계양까지 연결을 하겠다. 또 계양 테크노밸리에다가 10만 명의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고요. 홍 의원 같은 경우는 부평 캠프 마켓하고 또 제3보급단을 이전해서 대규모 부평에다가 그 자리에 공원, 녹지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굵직굵직한 공약들을 네. 지금 당선자 중진들 의원들이 내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선수가 높아지고 정치적 거물이라고 해서 공약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얼마만큼 본인의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느냐에 대한 변수가 있긴 하지만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당선된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합심을 네. 해서 좀 많이 노력을 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네, 기대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당장 말씀하신 송영길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의 경우에는
대권 또 당권 도전설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뭐 가능성은 어떻게 점쳐볼 수 있을까요? 일단 송 의원이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아쉽게 이해찬 대표에게 져가 2등을 한 상황입니다. 뭐 왜 또 안 나오겠어요? 다시 다가오는 8월 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이 네네. 되고요. 지금까지 인천의 맹주 역할을 자처를 하면서 광폭 행보를 쭉 해왔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지난 20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역임한 홍영표 의원도 이번에 또 다른 다크호스로 출마 가능성이 있고 당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접쳐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막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해서 출마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인천에서 하나로 힘을 모아서 당권을 차지하면 좋겠지만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경쟁 과정에서 줄서기 내지는 파벌 싸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누구든지 간에 인천 출신 국회의원들이 집권 여당, 거대 여당의 당대표가 됐으면 하는 또 바람도 한번 살짝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총선에도 좀 빼놓을 수 없는 얘기. 정의당이에요. 정의당이 대거 후보들을 내기는 했지만 단 한 석도 얻어내지 못했는데 특히 부평을과 연수을에서 이 득표율 의미 있다고 보십니까, 이 기자? 저는 일단 정의당이 연수을에서 보여준 득표율은 상대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수을에서.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정의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이 9.9%대였거든요. 이번에 실제로 표가 나온 것만 봐도 9%대였는데, 근데 연수을에서는 무려 18%를 얻었어요, 표를.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의당 내부에서는요, 이번 목표로 지역구 당선 그리고 정당 지지율 20% 확보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들 목표는 모두 지켜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의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정미 후보가 떨어지면서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고요. 그 정당 지지율도 11.82%에 머물렀습니다. 지역별로는 이정미 후보가 나왔던 연수구가 15.8%라는 지지율을 얻었고요. 네. 그리고 동구가 12.4%, 그리고 남동구가 11.6%, 미추홀구가 10.8% 순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웅모 시당위원장도 어제 인터넷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이정미 국회의원을 비롯한 총 6명의 후보자들과 당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과 정당 지지율 20% 이상이라는 인천시당의 목표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자평을 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네. 아무래도 김웅호 시당위원장도 언급한 것처럼 이정미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한 게 상당히 분전은 했지만 당선시키지 못한 게 좀 뼈 아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정의당의 과제가 지역구에서 독자적으로 당선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아무래도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정미 후보의 득표율 그리고 전국 지지율보다 높은 인천 지역의 정의당 지지율, 그리고 이번에 비례 4번을 받은 배진교 후보가 당선이 됐거든요. 비례대표로. 이분이 전 남동구청장 출신이세요. 인천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의당 인천시당의 활동폭이 정의당 내부 중앙당 차원에서도 좀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 소장께서도 향후 인천에서 정의당 입지가 좀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시나요? 조금 이 기자님 의견하고 좀 다릅니다. 이번에 득표율을 얻기는 어느 정도 얻었다고 지금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인천 지역에 있어서 부평을 그리고 연수을에서 득표한 것은 크게 의미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이번에 정의당이 상당히 의석수를 많이 기대와 달리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전국 정당 득표율 2자릿수 넘지도 일단 못했다는 점이 있고요. 물론 이정미 후보가 물론 2자릿수 18%가량 얻은 거에 대해서는 그거 단순 비교하면은 2배가량 했으니까 잘했다 볼 수가 있지만 정의당 당대표를 영입한 인사고 또 현직 의원으로서 연수에 일찌감치 가가지고 텃밭을 가꿨음에도 불구하고 20%대 투표를 좀 넘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선은 둘째치고. 근데 그것도 못 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참 상당히 많다 네. 생각이 들고요. 정의당 전체 입장에서는 비례대표 5석, 심상정 의원 1석, 경기 고양갑 딱 6석이 지금 당선이 됐는데 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 이번에 최초가 되면서 상당한 기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내심. 하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위성 정당들이 난립을 하게 되고 이 등장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정당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이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진교 당선자가 인천
인천대 출신이죠. 또 인천 출신이고 남동구청을 역임했던 배진규 후보가 이제 제 인천의 14번째 국회의원이 되는 셈이에요. 그나마 인천으로서는 다행인 거는 인천을 잘 알고 또 인천시청에서 감사관까지 역임을 했던 배진교 당선자가 인천에서 정의당의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단 한 석밖에 건지지 못한 이 통합당으로서도 내부 쇄신이 좀 불가피한 상황일 텐데 이 보수 야당으로서 과제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수습을 해 나가야 할까요? 아무래도 시당위원장 교체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안상수 의원이 시당위원장으로 계시거든요. 이분이 근데 임기가 오는 7월까지입니다. 근데 이번에 선거에서 안상수 의원이 낙선을 하셨잖아요. 아쉽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그리고 인천 지역의 통합당 지지율도 그렇고 이런 전체적인 인천의 선거 참패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아무래도 안상수 위원장께서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관측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만약 안 위원장이 사퇴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통합당에서는 유일하게 당선된 배준영 후보 체제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20대 총선 직후에서도 그 초선인 정유섭 의원이 시당위원장을 역임했었던 전례가 있어가지고 그 초선이 뭐 시당위원장을 맡는 거에 대해서 통합당 차원에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고요. 근데 또 다른 가능성은 저 윤상현 의원입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셨죠. 그렇죠. 아무래도 윤 의원은 그 공천 배제에 반발해서 이제 탈당하시고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셨는데 이때 안상수 시당위원장을 꺾고 당선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윤상현 의원은 지난번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천 배제에 반발하면서 무소속으로 나오셨는데 그때도 통합당 후보를 꺾으시면서 당선이 되시고 그리고 다시 복당을 하신 전례가 있어가지고 윤상현 의원이 시당위원장을 맡으면서 당을 수습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통합당 당원 중에서 윤상현 의원을 복당시켜서 시당위원장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또 합니다. 이 소장은 통합당의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자세한 긴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인천시당위원장 교체 이런 문제도 뭐 앞으로 당면한 과제입니다만은 지금 중앙당부터 문제예요. 지금 당장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황교안 대표가 바로 사퇴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큰 집이 지금 난리인데 뭐 지금 여기 인천시당 문제는 좀 나중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중앙당 자체가 내용과 커다란 지금 후폭풍에 앞으로 쌓이면서 어떻게 이를 수습할까 고민하는 과정일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무소속으로 당선된 인물들이죠. 홍준표, 김태호,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인천에서 윤상현 의원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또 이게 교통정리가 되고 체계가 수습되면서 다시 또 복당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중앙당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중앙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후속으로 그렇게 되면 윤상현 여기는 배준영 당선자 말고도 윤상현 당선자까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두 명 있을 때 다시 여러 가지 카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당에 있는 추이가 일단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또 조금 그거에 더 맞춰서 지켜봐야겠다라는 그렇게 말씀이시죠. 예. 자, 이제는 조금 가볍게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에서 뭐 승패와 관계없이 가장 좀 관심 있게 지켜본 지역구는 어디였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측에서 틀렸고요. 연수 을 지역이 가장 저는 네. 이번에 핫했던 관심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여러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 번 나온 얘기이기도 한데요. 뭐 민주당 정일영 후보가 승리하느냐, 과연 막말 파동으로 좀 시끄러운 논란이 많았던 통합당 민경우 후보가 또 불사조라고 하잖아요. 2번 배제당했다가 다시 2번 공천을 받는 누가 승리하느냐 정말 관심이 저는 됐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윤상현 의원이 이제 복당할 거를 저는 이제 가정을 일단 한다면 연수을에서 당선이 돼야만 적어도 10대 3이라는 스코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너무 그것도 그 자체도 일방적인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10대 3 정도의 구도는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희한테는 최대 관심사였었는데요. 앞서 얘기하셨지만 과거에 보수 진영에서 10석을 차지한 사례는 있었어요. 하지만은 이번에 연수을에서 최종적으로 당선되면서 그걸 뛰어넘는 역대 기록이죠. 11석이라는 의석수를 차지했다라는 이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진기록을 또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재 현장에 계셨을 텐데 뭐 어디를 제일 관심 있게 재밌게 보셨어요? 사실 저도 이도영 소장이랑 마찬가지로 연수를 굉장히 관심 있게 네. 봤는데 사실 저희 신문사에서도 내부적으로 저희 인천보다 정치부끼리 좀 내기를 했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도영 소장님과 마찬가지로 한
10대 2대 1 이렇게 네. 예상 스코어를 예측을 똑같네요. 했었는데 네. 근데 마지막까지 결과가 안 나온 곳이 민경우 또 연수울이죠. 네, 저 연수울 지역 선거구여가지고 그래서 계속 득표 언제 이 개표가 진행이 되는지 한동안 멈춰 있었어요 개표가. 그래서 네. 그것이 언제 좀 이게 개표가 다 열릴지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봤던 지역구 거의 선거구입니다. 한 새벽 3시인가 4시쯤에 됐을 거예요. 네. 자,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4.15 총선에서 인천의 민심 어땠는지 한번 지켜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